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기본 강좌 15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15강의 주제는 172페이지에 나오는 그 지대론이죠. 지대면 지가론 되는데 지가론은 뭐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지대입니다. 지대라는 것은 이제 그 토지 사용료를 말합니다. 임대료겠죠, 임대료. 근데 지가는 이제 토지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지대가 이제 뭐냐라는 내용으로 그 학문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다 이런 것보다는 토지 임대료라는 걸 아니까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쓸데없는 내용을 이제 시험에 내는 것 같은데 되게 이제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난이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그 출제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인 지문만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출제되냐면은 지대론에 대한 역사적인 이제 그 과정을 출제하는 걸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지대가 뭐냐라는 이제 논점이 토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학문적으로 뭐 막 논하는 것이 뭐 고존압파, 신고존압파 뭐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대에 대해서 이제 주장한 과거의 학자들, 그러니까 19세기 이론을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어떤 지대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아느냐,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 언급을 하는 걸로 하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5명의 학자를 알고 계셔야 돼요. 농경지 지대론으로서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그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논하고, 그리고 이제 그 튜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튜넨의 위치지대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이렇게 그 3명의 학자들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도시공간으로 옮겨 놓으면은 그 입찰지대론이라고 알론조라는 학자가 제시한 입찰지대론을 공부하시게 돼요. 입찰지대론도 뭐 튜넨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킨 그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만 독특하게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째로 토지 이외에 인간이 만든 생산 시설, 기계 같은 생산 요소로부터 나오는 지대, 그래서 토지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리카도의 이제 지대랑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준지대라는 마샬의 준지대를 논하게 됩니다. 그게 5명이 이제 기본 세트야. 그래서 다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튜넨의 위치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알론조의 입찰지대설, 마샬의 준지대설, 이렇게 되는 게 기본 세트다라고 보시고, 시험 문제는 뭐 28회 때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제 마르크스 이론이야. 근데 이거를 튜넨으로 연결시켰다든지, 내용이 튜넨인데 마르크스 연결시켰다든지 해가지고 이론의 내용과 이거 주장한 사람을 매칭하는 이런 스타일도 출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9회부터 좀 새로운 지대가 등장했죠. 경제적 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적 지대하고 이 전용 수익과의 관계를 논한 이론이 있어요. 이 경제지대가 뭐냐 했을 때 이제 그 학문적인 이제 다툼이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툼이 있어요. 이 경제지대가 파레토가 주장한 파레토 지대냐 아니면 리카도 지대냐라고 이제 논점이 좀 다른 게 있지만은 학문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장난치는 부분이 뭐냐 이런 거를 국한시켜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책은 상당히 이제 뭐 172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뭐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요약집을 통해서 보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2페이지로 이제 압축해서 정리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지대론에 대한 172페이지의 그 내용을 이제 리카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 차액지대설. 주창자를 이제 보면은 리카도라는 사람을 이제 주장하죠.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밑에 리카도 차액지대 명칭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는데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 상대적으로 희소성, 뭐 그 수학체감 법칙 작용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기출문제에 나온 거를 쭉 정리해 놓고 있네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지대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 지대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연결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은 리카도란 분은 그 지대가 발생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그 비옥도하고 위치 차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는데 위치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옥도가 이제 우리 키워드가 됩니다. 비옥도. 학문적으로 너무 깊숙하게 나가지 않고 우리 시험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학 체감 현상. 이 말 자체도 어려운 말이야. 수학 체감 법칙. 그리고 이제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리카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리카도는 뭐뭐뭐를 지대 발생 원인으로 제시했다라고 그 지문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 우리 책에도 그래서 바로 밑에 지대 발생 원인을 두 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비옥도하고 이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옥도에 따라서 이제 비옥도가 우수한 땅은 생산량이 수확량이 많고요.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일수록 상식적으로 수확량이 적겠죠. 그 수학 체감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 중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은 비옥도입니다. 비옥도.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우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최열등지 한계지까지 가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리카도를 논할 때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한계지라는 것은 특정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재배한다 그러면은 사과라는 곡물을 마지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데가 한계지가 돼요. 그래서 한계지를 벗어나는 데서는 이윤이 안 남기 때문에 사과라는 작물을 재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등지에서 열등지로 갈수록 이 생산량은 점점 줄죠. 수확량은 점점 준다 그래서 수확량, 생산량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말이에요. 비옥도가 우수한 땅일수록 생산량은 많고 비옥도가 열등한 땅일수록 수확량은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익이란 말은 한계지를 기준으로 한계지의 생산량과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우수한 땅의 생산량의 차이, 이거를 차익지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지대가 있어요. 리카도라는 사람 지대가 어떻게 결정하냐. 이 지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초과이윤입니다. 이걸 요즘 따지면 순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험은 잉여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 잉여가 결국 소득이 됩니다. 지주가 가져가는 소득이다라고 표시하시면 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된 매상고입니다. 요즘 매출액이겠죠. 상업용 부동산은 이 매상고를 이제 계산 문제로 튜닝거 한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단위당 곡물의 단위당 가격에다가 수확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곡물이 사과 농사 짓는다. 근데 이제 그 사과가 그 단위당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만약에 100원이다. 사과 수확량이 만약에 100kg다. 그러면은 매상고가 10,000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상고에서 그럼 뭐를 빼냐면 생산비를 빼요. 생산비도 당연히 이제 단위당 생산비 곱하기 수확량이겠죠. 요렇게 이제 논하는 것이 이제 리카도의 요즘에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지대 논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유명한 시험 문제 나오는 그 정답이 있습니다. 특징은 요분은 뭐라 그랬냐면 한계지를 표현했어요. 한계지. 한계지의 경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즉 한계지에서는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같은 거야. 이 생산비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어떤 이제 작물을 재배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겠죠. 생산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료값이라든 비용에는 또 생산 뭐가 포함되냐면은 이 지주의 이제 정상이윤도 포함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한계지에서는 이윤이 즉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 다만 이제 한계지에서는 저 이윤이 초과이윤이라 그랬잖아요.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대신에 한계지에서 농사 짓는다 해서 지주들이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를 이제 정상이윤은 발생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정상이 포함되니까.
요거는 얻는 겁니다. 대신에 한계지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은 정상인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손해본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죠.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안에 더 들어가면은. 그러고 놓고 이제 또 하나 요거랑 더불어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리카도 차액제를 설명할 때 그 곡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냐 아니면은 이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냐 이런 논리야. 근데 주의사항은 그 리카도의 차액제도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뭐를 결정한다?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이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야. 결과적으로 이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물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이제 리카도 논리본 4번에 유명한 지문이 있어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곡물 가격의 지대를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비 일부가 아니라 잉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 즉 곡물 가격 구성률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에 나온 거 섞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게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지대는 그 곡물가를 결정하는 원인이 결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가격이 결정된 결과물에서 이거는 잉여, 즉 이제 소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거죠. 요것이 리카도에서 나오는 내용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카도의 명칭 차액지 뜻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 발생 원인, 비옥도를 강조하고 수확 체감 현상이 나타난다. 우수한 땅이 열등한 땅 갈수록 수확량을 점점 준다. 그러면서 이제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징은 한계진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리를 한번 약간의 이제 배경을 한번 논해 볼게요. 영국에서 이제 하다 보면 나폴레옹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떠나서 영국에서 인구가 막 늘어났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막 늘어나면은 만약에 이제 사과라 그러면은 사과를 재배하는 한계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증가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사과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렇죠? 곡물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면은 곡물 가격이 막 상승하게 됩니다. 곡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비는 그대로다 보니까 곡물가가 상승하면 매상고가 막 높아져요. 매출력 높아지면 지대, 즉 이윤이 막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옛날에는 이제 한계지에서 농사졌던 땅이 만약에 특정 도심에서 10km까지 농사졌었는데 여기서 한계지였던 땅이 인구가 막 늘어나서 곡물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막 상승하니까 매상가 높아져서 결국 지대 이윤도 막 높아지니까 이제 한계지에서도 초과인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 증가가 재배 면적을 늘리게 되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은 이윤도 막 높아지죠. 지주들이 그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대는 뭘로 본다? 잉여다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시험은 역사적 배경이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리카도 내용의 결론이야. 그 리카도를 기억하시잖아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자가 위치지대설이야. 지대론에 국한시켜서는 위치지대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대론 국한시켜서 누구냐면 투넨입니다. 투넨은 이제 유명한 학자이지만은 동시에 그 당시에 땅을 많이 가졌던 지주입니다. 그 투넨이 가정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가정했냐라고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 지주, 많은 땅 가졌던 지주라 그랬었죠. 그런데 그 유럽 사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리카도처럼 그 생산비, 이제 농지 등이 과연 비옥도가 큰 차이가 있느냐? 아니라고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뭘 가정했냐면은 트레네이라는 분은 비옥도는 동일하다라고 가정한다. 비옥도는 동일하다. 이런 논리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 그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만약에 가정하잖아요. 그 리카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제 이상한 내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과라는 작물을 농사진다. 동일 작물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장이 있고요. 여기가 A 농장이 있고 여기가 B 농장이 있어요. 간단하게 논한다 그러면은 그 비옥도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A 농장과 B 농장에서 그 비옥도가 동일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같아요. 그 같은 작물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가격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수확량이 같기 때문에 A 농장과 B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지대 이유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옥도가 동일하다고 봤으니까 수확량이 같을 거 아니에요. 비옥 동일하니까 생산비도 같아지겠지.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동일 작물로 가격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수확한 걸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여기서 내다 팔았을 때 이윤이 같게 나오더라라는 논리가 생기게 돼요. 근데 투넨이 가만히 보니까 유럽사회는 농지 등이 이제 비옥도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수확 체감 현상을 드라마틱하게 논할 정도 차이가 큰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오히려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가정이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도시지대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도시 토지 등의 땅, 그 비옥도가 똑같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당시 이제 이 투넨의 이론이 1826년도 논리거든요. 그 당시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운송수단이 매우 열악했고 도로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시대적 배경이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 운송수단은 오로지 우마차야. 그렇죠? 우마차를 통해서 열악한 이제 도로교통 상황을 극복해서 시장에다가 수확한 작물을 내다 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A 농장과 시장 간의 거리가 10km고 A 농장과 B 농장 거리는 20km다. 그럼 거리가 차이에 따라서 운반할 때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지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리카도가 얘기한 것은 비옥도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장과 농장 간의 거리 차이다라고 봤어요. 거리 차이.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생각하실 때 비옥도는 동일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대가 차이가 나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한번 논한다 그러면은 지대가 논할 때 거리라는 거야. 거리. 뭐하고 뭐 시장과 농장 간의 거리 차이라는 거야. 이 거리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 거리의 차이가 결국 무슨 차이를 유발하냐? 수송비 차이를 유발하고 이 차이가 지대 차이를 유발한다. 그래서 이분부터 이 수송비라는 거를 전면적으로 등장시키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수송비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농경지질에서는 투넨을 딱 생각하셔야 돼. 지금 차이를 보면은 리카도란 분은 결국 이제 수확량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비옥도 차이가 생산량의 차이를 유발시키고 이게 지대 차이를 유발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비옥도를 강조했고 투넨이라는 분은 거리를 강조했고 비옥도 차이가 생산량의 차이를 유발하기 위해 수확 체감 현상을 논했었고 이분은 수송비를 차이를 논했어요. 수송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를 여기다 이제 리카도랑 그대로 연결시키면은 리카도란 분은 매상고에서 생산비 뺀 것이 지주가 가져가는 잉여, 즉 초간이라 그랬죠. 여기다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똑같다고 본 거야. 같은 작물이면 여기까지 일정하고 그분들 불과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여기다 하나 더 빼야 돼. 뭐죠? 수송비를 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카도랑 투넨은 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매상고 생산비, 수송비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리카도고 수송비를 고려하면 투넨이 되는 거야. 수송비 고려하지 않았네, 리카도 고려했네, 투넨. 그리고 같은 고전학파 견해이기 때문에 투넨이란 분도 한 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는 말은 같은 결론입니다. 같은 결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이 이제 몇 번 나와가지고 한 계지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리카도라고 해서 이거 도가지 그럽니다.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를 가지고 도가지. 어쨌든 이제 다른 건 다 똑같고 결론은 같고 수송비를 더 고려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수송비를 고려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리란 말이 나오고 거리란 말이 나오려면은 도시장의 위치와 농장의 위치가 고정이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농장과 시장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거리란 개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다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123페이지에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서 17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뭐 동그라미 2번이면 수송비와 지대는 뭐 반비례 관계 있다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식이야. 도심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심과 시장과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잖아. 수송비가 많이 들면 얘도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아지니까 결국 이유는 낮아지더라라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이제 별도로 한번 논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지대론에 국한시켜서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차이를 이렇게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5페이지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절대지대설이 나옵니다. 당연히 주창자는 이제 마르크스고, 마르크스는 이제 지대 발생 원인을 잡았어요. 뭘로 잡았을까? 이게 이제 시험에 엄청 나오는 내용인데, 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가정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뭐를 가정했냐면은, 가만히 이제 유럽 사회, 19세기 말까지 유럽 사회를 한번 관찰해 보니까, 그 리카도가 얘기한 내용하고 좀 안 맞는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를 생각했냐면은, 한계지 있죠, 한계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참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리카도는 한계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르크스는 아니다. 한계지 지대가 존재하더라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한계지에 존재하는 이 지대가 뭐냐라고 리카도라는 학자한테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물어봤다 하더라도 대답을 못 했겠죠.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지대는 비옥도에 의한 차액지대와는 다른 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비옥도에 의한 차액지대와는 다른 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우선 리카도의 차액지대의 존재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지만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가지고는 이 한계지에 존재하는 지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액지대와는 다른 지대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 다른 지대는 차액지대가 비옥도에 의한 거니까 비옥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지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대 이름을 뭐라 그러냐? 절대지대라 그랬어요. 왜 절대지대라 그랬을까? 이 사람은 이 절대지대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 소유권 제도로 본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유권 제도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그리고 이 절대지대는 인간이 소유권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적으로 나오게끔 인간이 만든 지대다라고 한 겁니다. 즉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해서 비용을 빼서 나온 지대가 아니라 그냥 소유권을 통해서 나온 지대가 절대지대다. 이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이 지주하고 이제 농민들은 대부분 다 소작농이었었어요. 그래서 소작농들이다 보니까 자영 농민이 아니라 다 남의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의 땅들은 소수의 지주들이 가졌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때문에 소작농들은 만약에 이제 지주들이 많은 땅 사용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했을 때 싫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 가봤자 또 소작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하고 피지배의 그 사회계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절대지대는 어떻게 이제 발생하냐 했을 때 매상구에서 비용 제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진 지주들이 그냥 소작농들한테 그냥 달라고 하는 거야. 지대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은 그냥 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뭐다? 이게 절대지대라는 논리죠. 소작농은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데 모든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소작농들한테 그냥 다 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그 절대지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왜냐? 지주들이 소작농들한테 절대지대를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량한 지주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다 내 땅을 경작하니까 착취하기 위해서 다 사용료를 달라 그러면 소작농들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비옥도가 좋은 땅이든 안 좋은 땅이든 즉 한계지뿐만 아니라 한계지를 벗어난 땅, 한계지 바깥 땅의 경우 굉장히 비옥도가 안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한테도 지주들이 사용료를 달라.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절대란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절대지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시험에 유명한 또 특징들이 등장을 해요. 리카도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그랬잖아. 때문에 지대는 지주한테 기속되는 잉여, 소득, 초과임이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아니다. 마르크스는 반대로 생각한 거야.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더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지대가 가격 결정한다는 말은 결국 이 지대는 이제 곡물가를 결정하는 비용의 역할을 하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 시대적 분위기가. 소작농은 가만히 보니까 만약 우둥지에서 한계지까지 갔을 때 차액지대도 있고 절대지대도 있어요. 만약에 두 가지 지대만 논한다 그러면은 근데 마르크스가 보니까 차액지대가 우둥지가 만약 100원이다. 쭉 한계지까지가 0이 된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지주들이 소작농들한테 우둥지를 경작하는 지주한테도 절대지대 사용료로 10,000원을 요구하고 한계지에서도 10,000원을 요구하고 한계지 바깥 땅조차도 10,000원을 요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액지대는 미세하고 대부분 착취를 통해 나타나는 절대지대가 많더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소작농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많은 사용료를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납부해야 되니까 결국 소작농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주한테 지불해야 될 이 절대지대가 곡물가를 결정하는 비용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와. 가격이 비싸게. 그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약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곡물 가격이 비싸게 나오니까 즉 소작농들은 이거를 이제 지주한테 많이 납부해야 될 지주를 곡물 가격으로 반영시켜서 시장에 비싸게 내더라. 그럼 이 이거를 절대지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은 그 당시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킨 거야. 지주한테 납부해야 될 걸 곡물 가격을 반영해서 그거를 시장에 비싸게 내놔가지고 소비자한테 전가시켰는데 이 당시 소비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공장 근로자들이에요. 공장 근로자들, 그 프롤레타리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내진 않고 근데 공장 근로자들도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야. 공장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누구한테? 그 당시 자본가들한테. 노동력 제공해서 뭘 받아요? 임금을 받았던 상황이죠. 근데 임금이 굉장히 공장 근로자들도 자본가들한테 임금을 착취당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소작농들은 결국 지주한테 많이 납부할 절대지대를 반영해가지고 곡물을 비싸게 해서 공장 근로자 전가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공장 근로자들이 저임금 받아가지고 시장이 비싸게 나온 곡물을 구매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장 근로자들이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이 막 발생하는 거죠. 공장 근로자들이 이 가격이 10,000원에 나왔는데 임금은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굶어 죽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한 마르크스가 결과적으로 이 공장 근로자들이 이제 받은 임금 가지고 그 곡물을 구매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곡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럼 가격이 낮아지려면 원인이 곡물 가격 구성은 대부분이 뭐다? 이 절대지대라는 거죠. 그 절대지대를 반영을 못 시키게 어떻다?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 절대지대가 없애버리려면 소유권 제도가 사라져야 돼요. 그 소유권 제도가 사라지려면은 사유재산제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어쨌든 이제 이 이유의 배경은 시험에 나올 수 없는 거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논한 것은 마르크스는 한계의 지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러한 지문들이 우리 시험 수준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약간의 배경을 약간 언급해 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선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기본 포맷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포맷을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고 맨날 똑같은 거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요. 그럼 이 세 사람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려면은 리카도를 정리하면 돼. 리카도. 우리 시험에 맞춰서 리카도 내용 확실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투네는 여기에다가 뭐만 더 첨가하면 돼? 수송비만 첨가하면 돼요. 이 리카도 내용 결론에다가 수송비가 첨가되려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나오고 거리가 나오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위치라는 개념이 나오고 위치대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리카도가 내린 결론이 있잖아. 한계의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두 가지 그랬죠? 아니다. 반대로 생각한 것이 뭐라고요? 반대로 생각한 것이 마르크스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다. 한계의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카도 아니다. 존재한다. 마르크스. 가격의 지대를 결정한다. 아니다. 지대가 가격 결정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논하는 지대는 그럼 차익 지대는 아니겠네? 그럼 당연히 아니지. 차익은 비용도에 의한 거네? 아니다. 비용도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발생하는 지대다. 그 지대 이름 뭐라 그럴까? 절대지대라고 하자. 왜 절대라 그러냐? 땅주인들이 소유권을 가진 땅주인들이 그냥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땅에서 지주 다 요구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존재한다. 절대지대라고 하자.
그래서 리카르도의 논리를 보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래서 지대가 가격이 결정되어서 마진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는 지대가 가격 결정하면서 마진가. 그래서 결국 이제 농경지 지대설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기본 포맷으로 리카르도를 중심으로 잡아서 튜넨하고 차이, 그리고 마르크스에서 이제 논했던 거를 이제 잠깐 연결시키는 수준으로 정리만 해주시 바랍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원래 토지경제학 책에서는 뭐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가 돼요. 이거를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책은 그래서 175페이지 마르크스 절대설을 보면은 둘레 7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 7줄밖에 안 되는 논리가 이제 시험에 나왔던 전부다라고 보시고 이런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농경지 지대론을 통해서 18세기, 19세기에 많은 이론적인 축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이거를 도시 공간으로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입찰지대설이라 그래서 알론조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알론조 입찰지대설은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은 단독 문제로도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럼 알론조 입찰지대설을 논하려면은 알론조는 누구 걸 이제 그대로 옮겨놓은 거냐면은 튜넨 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튜넨이 설명한 농경지 지대 이론을 그대로 도시 공간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샬의 준지대설이 있다 그랬죠. 마샬의 준지대설은 누구 걸 그대로 뺏겼냐면은 리카르도 걸 그대로 뺏겼어요. 그러니까 차액지대설 논리를 그대로 기계 설비 등으로 옮겨놓은 것이 마샬의 준지대설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알론조 입찰지에서 논하려면은 튜넨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샬의 준지대설 논하면은 이거 그 지대가 잉여라는 요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내용을 이제 보충, 그 기계 설비라는 독특한 내용으로 연결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 요 부분에 대한 논리는 이제 별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다음 시간에는 도시공간 구조론인 입찰지대설하고 말씀드렸던 준지대설, 그리고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경제지대설하고 이제 전용 수익 요 관계를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해 보면서 지대론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기출문제 꼭 보셔야 돼. 항상 강조하지만은 특별하게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개념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원들이 그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학자들이 제시한 가장 독특한 특징들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글씨를 틀어버리면서 글자를 바꾸면서 언급을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바꿀 때 많이 바꾼 게 이 특징에 설명해 드렸던 요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대설을 조금씩 첨가하는 식으로 내용이 점점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지대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지대라는 논리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29회 때 배경을 또 언급하면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지대론, 지금 어디서부터 논하냐면은 우리 책은 이제 튜넨 걸 바로 연결시키는 거니까 178페이지에 알론조부터 다시 논하면서 말씀드린 다른 지대설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기본 모델이야. 누구 거? 리카르도.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고를 찾아서 누구? 튜넨 거. 그 다음에 연결고를 찾아서 누구? 마르크스. 이렇게 우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지대설과 나머지 시장론에 대한 논리도 연결시키면서 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